안녕하십니까. 뉴데일리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5천년 만에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는 우남 이승만, 인복일의 우남 이야기는 오늘 이승만과 여인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보실 여인은 잘 아시는 프란체스카,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초대 포스트 레이디라고 할까요? 한국인이 처음 갖는 포스트 레이디가 한국 여성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복을 입은 프란체스카와 두루마기를 입은 이승만 박사. 이 여인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여인이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본인이 말했듯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한국인 프란체스카 도너 리. 도너는 아버지 성이고 리는 남편 성입니다. 1900년에 태어나서 1992년까지 만 92살에 돌아가신 아주 장수한 여인이죠. 이 포스트 레이디에 대해서 지금부터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코트를 들고 서 있는 남자가 58세의 이승만, 오른쪽에 깔끔하게 생긴 서양 여인이 프란체스카입니다. 당시 33세. 이들의 만남이 아주 우연이었어요. 1933년 2월 21일 저녁에 제네바 레만 호숫가에 있는 호텔 루시, 그 식당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네바에는 국제연맹 회의에 독립운동을 하러 갔던 이승만이 바쁜 중에 끼니를 놓쳐서 식당에 헐레벌떡 들어갔는데 10,000원이에요. 지배인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지배인이 어느 식탁으로 이승만을 이끌고 갑니다. 동양에서 오신 귀빈이신데 합석해도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받은 여인들은 어머니와 딸, 프란체스카 어머니와 프란체스카였습니다. 얼른 보기에 기품 있고 고귀한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 신사라서 흔쾌히 허락했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모녀가 놀랐습니다. 이 신사가 시키는 메뉴가 절인 배추, 신맛이 나는 절인 배추와 소세지 1개, 조그만 감자 2알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란 프란체스카는 저도 모르게 멍하니 그 신사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눈이 마주쳤어요. 얼굴이 벌개진 아가씨가 얼떨결에 묻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이승만이 대답합니다. 코리아입니다. 어머, 저도 코리아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금강산이 유명하고 양반도 있다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승만이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백인 처녀가 어떻게 금강산과 양반까지 아는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후딱 식사를 끝내고 이승만은 신문기자와 약속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만남이에요. 이렇게 우연히 만난 남녀가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지요. 이것을 소위 운명적인 만남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우연한 만남을
평생 인연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이튿날부터 일어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지요. 이튿날 아침 호텔방에서 신문을 받아본 프란체스카가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제네바 신문 일면 전면에 이승만 박사의 인터뷰 기사가 꽉 차 있습니다. 내용은 만주를 침략한 일본 제국 군대가 만주에 사는 한국인들을 집단 학살하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조선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는 다시 찾을 길이 없다. 이렇게 독립을 호소하는 인터뷰였어요. 이 신문을 읽고 감동한 프란체스카는 저도 모르게 이 신문 기사를 스크랩을 해요. 오려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승만 호텔방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뜻밖의 스크랩을 받고 감사하다는 메모를 또 전합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또 신문에 이승만 기사가 크게 났어요. 이 스크랩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 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레만 호숫가에서 처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58살 된 한국인 독립운동가와 33살 난 백인 여인이 평생 동반자로 맺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카 어머니가 놀랐어요. 자기 딸이 동양 남자한테 반한 것 같다. 서둘러서 딸을 데리고 제네바를 떠나서 비엔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프란체스카는 그때부터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라고 요즘 페덱스처럼 국제 속달 우송 서비스 하는 회사죠. 그 편에 미국에 있는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7월에 5개월 뒤죠. 이승만이 비엔나에 옵니다. 왜 오느냐? 소련에 가기 위해서 소련 정부의 한국 독립을 호소해 볼까 해서 소련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엔나로 찾아옵니다. 비엔나에서 다시 만난 남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엔나는 음악의 도시, 아름다운 비엔나 숲속에서 푸른 다뉴브 강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많이 못했어요. 이승만이 만날 사람들이 많아서. 이때에 프란체스카는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 결혼을 결심하게 된 동기를 스스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58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넘치는 정열과 젊음을 지닌 한국의 독립투사와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나는 마음이 끌려갔다. 어머니의 따가운 눈총을 느꼈지만 이 외로운 한국 독립운동가의 바쁜 일선을 도와주고 싶었다. 나는 영어 통역관 국제 자격증도 있고 속기 타자의 자격증도 있으니 이분한테 무료 봉사하기로 작정하였다. 첫눈에 호감을 느끼고 신문 기사를 보고 감동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끌려버린 프란체스카. 그러나 어머니와 두 언니가
맹렬히 반대했어요. 가난한 떠돌이 늙은이, 나이 차이가 무려 25세.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 내 귀중한 막내딸을 날달걀에 식초나 처먹는 떠돌이 가난뱅이한테 줄 수는 없다. 여기서 날달걀에 식초 처먹는다는 얘기는요, 이승만은 워낙 돈이 없으니까 달걀 한 개로 식사를 때워요. 그때 식초를 쳐서 먹는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카는 결심을 굳힙니다. 여기 또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소년처럼 순수하고 거짓 없는 그분의 성실한 인품은 나에게 힘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나는 그분에게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한국말을 배웠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무척 동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33살 백인 처녀 프란체스카는 59살 한국 독립운동가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프란체스카가 이혼녀였다라는 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란체스카 집안은 루돌프 도노라는 아버지 딸만 셋을 두었어요. 그런데 두 딸은 일찍 결혼했고 이 막내딸, 셋째 딸은 아들이 없으니까 사업 훈련을 시켜서 후계자로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스코틀랜드 유학도 보내고 상업학교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청량 음료 공장을 하면서 무역업도 하는 중견 기업가 집안입니다. 그런데 혼담이 생겨서 당시 유명한 스포츠 스타, 자동차 경주 스타였어요. 헬무트란 청년과 부모들끼리 혼담이 생겨서 부모들끼리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우리 한국처럼 당시에 아주 완고한 사회였던 모양입니다. 이 청년과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청년이 사라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 이 청년에게는 자기 부모 몰래 오래 사귀던 연상의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질 않아요. 양가가 모두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프란치스카는 결혼을 취소 선언을 합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면서 아버지 사업을 돕겠노라고. 그 충격 때문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카와 어머니가 그 공장과 사업을 하던 중에 파리 여행, 제네바 여행을 하던 중에 이승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드디어 그 다음에 1934년 10월 8일 뉴욕 몽클레어 호텔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승만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이것뿐이요 하면서 내주는 결혼 선물은 오래 지니고 다녔던 어머니의 참빗, 어렸을 때부터 자기 머리를 빗겨주던 어머니 사랑의 심볼, 그 참빗을 프란체스카에게 선물합니다.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프란체스카는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서 결혼하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미국 국적자가 돼야 되는데 이승만은 한사코 미국 국적을 거부합니다. 한국이 곧 독립하게 될 텐데 왜 남의 국적을 갖느냐? 좀 기다리시오.
친구들 권유도 이렇게 뿌리치고 프란체스카의 권유도 이렇게 뿌리칩니다. 남편을 설득하려던 프란체스카는 한결같은 이승만의 조국 독립에 대한 신념과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위엄, 카리스마에 늘 압도당해서 양보하곤 하게 됩니다. 여기 책 두 권을 소개하지요. 왼쪽 사진은 6.25와 이승만,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란 제목인데 이것은 6.25 전쟁 3년 동안에 프란체스카가 일기를 써놓은 것을 책으로 묶어낸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 이 책은 이승만이 죽고 나서 이화장의 프란체스카가 양 아들 며느리와 함께 기거할 때 적어놓은 글을 묶어낸 책입니다. 이 두 책에는 독립운동사, 건국운동, 그리고 6.25 전쟁 때 호국 투쟁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부부 사랑 이야기, 나라 사랑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사랑 앞에서는 왕관도 버린다 그러지요.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한 두 사람은 그야말로 사랑으로 뭉쳐진 일심동체,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 가난한 독립혁명가의 아내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곧 독립운동이 됩니다. 날마다 달마다 갈수록 프란체스카도 독립운동가로 변신합니다. 독립투쟁의 동지이며 유능하고 총명한 비서 노릇도 하며 또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도와주는 외교 보좌관 노릇도 하고 또 같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애국심으로 뭉쳐진 종교적인 순국을 결심한 투쟁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이렇게 독립운동의 나날이 됩니다. 그 결과 탄생한 책이 여기 보시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이것은 이승만이 영어로 쓴 책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타이프라이터로 이승만이 타이핑하는 사진은 이것은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통령 관저에서 문서 작성할 때 사진입니다. 또 프란체스카 사진은 이거 역시 이승만이 죽은 후에 이화장에서 타이핑하는 모습인데요. 신혼부부가 날마다 이 책을 쓰느라고 타이핑을 두 번, 세 번씩 다시 쓰고 다시 쓰느라고 손가락이 짓물렀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승만이 일본의 침략주의 내막을 분석, 공개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평화론에 젖어 있던 미국 국민들과 정부, 정치인들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예언서였습니다. 왜 예언서냐? 이 책에서 아시아를 휩쓴 일본의 침략군이 곧 아메리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그리고 4개월 뒤 12월 6일 마침내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이 책은 즉각 예언서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 군부에서 대량 구입해서 미군 정신교육 교재로 삼고 영국 군부까지도 대량 구입하게 되죠. 이렇게 목돈이 생기니까
돈 한 푼 없이 끼니를 때우던 신혼부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헌신적으로 남편의 독립운동을 도우면서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부부 생활도 일본의 항복과 함께 꿈에 그리던 조국에 귀국하게 되지요. 이 해방 후 3년 동안의 생활 또한 기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만 여기 한 가지 소개하면 테러가 빈발합니다. 암살 시도가 빈발합니다. 이승만도 몇 차례나 암살 시도에 직면합니다. 이승만이 머물던 도남장 부엌 아궁이에 폭탄도 매설했고 연설하러 차 타고 지나갈 때 비원 앞에서 도남문 앞에서 총격도 당합니다. 그때 프란치스카는 남편의 몸을 던져서 감쌌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이 소련과 손잡고 남북한 공산당과 합작 정부를 세우자라고 이승만한테 압력을 가할 때에 프란체스카는 앞장서서 반대에 나섭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의 선택이 전적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화장에서 둘이 산책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UN 감시하 대한민국 건국 작업이 진행되어서 1948년 7월 20일 중앙천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승만 임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지요. 그 현장에 프란치스카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 어울립니까?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얘기를 듣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승만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위의 사진은 그 6.25 직후에 워싱턴 아이젠하워 대통령 공식 초청을 받아서 방문했을 때 두 대통령 부부가 손자들과 아이젠하워의 손자들과 찍은 사진이고, 밑에는 한미 방위조약 협상 때 닉슨 부통령이 경무대로 찾아왔던 날 두 부부가 환담하는 장면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로서 활동한 사진들은 참 많습니다만은 이 두 사진만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6.25 전쟁.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서 일으킨 6.25 전쟁은 스탈린에게는 한반도 무력 점령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미 예상했던 남침 전쟁, 이것은 전 세계의 여론을 일으켜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 남북 통일 전쟁으로 완성시키려는 작전을 발동하지요. 그래서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워낙 기습 침략이었기 때문에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피난 생활을 기록해 놓은 아까 소개해드린 책 6.25와 이승만 프란치스카의 일기, 그 일기 속에 그야말로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군과의 협상이라든지 공산군과의 협상이라든지 전쟁 외교 비사들이 많습니다. 몇 대목만 제목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피난 가자마자 이승만은 매끼 식사의 반찬을 3가지로 제한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부산에 몰려있는 한국 정부 보고 제주도로 옮기라 그럽니다.
그 미국 정부 방침을 통보하러 무초 대사가 이승만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쥐주도록 하시라고. 그러자 이승만은 대뜸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들어 무초 대사 가슴을 겨눕니다. 한 발짝도 이 땅에서 나갈 수 없다. 적군이 내 앞에 들이닥치면 나는 이 총으로 내 철을 쏘고 적군을 쏘고 그리고 나를 쏘겠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일기에 적어놨습니다. 또 대통령과 나는 밤을 새워서 37통의 편지를 썼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또 당시 피난 내려온 우리 정부 사람들은 너무나 한심한 작태를 벌였다 하면서 써놓은 것이 미국의 대사로 있는 장면 두 아들을 미국이 유학시켜서 병역을 기피시켰다. 이 부산에 내려온 국회의원들도 아들들을 병역 기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또 휴전 반대 투쟁하는 대목에 가서는 대통령은 통일 미치광이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기자들이 통일비용 환자라고 욕을 한다. 그러나 나도 통일병 환자다. 대한민국 국경은 하루빨리 압록강과 두만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프란체스카가 타이핑을 한참 열심히 치고 있는 창가에 장미꽃 한 송이가 툭 던져집니다. 눈을 들어보니 이승만이 싱긋이 웃으면서 사라집니다. 알고 보니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부채 사진이지요. 이것은 훨씬 뒤에 이승만이 부채에다가 난초를 직접 그리고 한시를 써서 프란체스카 생일 선물로 준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담요를 덮고 있는 두 부부, 이것은 기차를 타고 전선 시찰에 나가는 사진입니다. 담요는 미군 원조 물자입니다. 천국행 티켓, 이게 무엇일까요? 거기 글을 읽어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의 권총과 함께 보다 확실한 천국행 티켓, 가로치고 극약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나중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부부는, 대통령 부부는 항상 극약을 몸에 지니고 적군이 나타나면 권총으로 쏘고 그리고 극약을 먹겠다. 이런 다짐을 날마다 밤마다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오른쪽 사진은 두 부부가 앉아있는 저곳은 헬리콥터 아닙니다. 이것도 전선 시찰을 나가는, 장병 의문을 나가는 헬리콥터입니다. 아래쪽 사진은 참전하고 있는 장성들과 함께 전시 외교를 할까요? 영어 잘하는 두 부부가 장병들을 접대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프란체스카의 생활 철학을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독립운동 때 미국에선 말할 것도 없고 경무대 대통령 관저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바느질하고 있는 할머니, 대통령의 내복도 양말도 누더기였다. 이것은 당시
경무대 생활 담당 비서로 근무했던 방재옥 씨라는 분이 써놓은 글에 나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방재옥 씨를 부르면서 재옥아 이것 좀 보라. 이걸 날 보고 입을 한다 하면서 내복을 보여주더랍니다. 기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답니다. 그것이 아마도 독립운동 때부터 입었던 내복이 아닌가 짐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양말은 물론이죠. 이 경무대 건물은 일본 총독 관저였는데 서양식 방도 있고 일본식 다다미 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큰 연회장도 있고 그러나 이승만은 연회장도 안 쓰고 식당도 안 쓰고 다다미방도 안 쓰고 그렇게 절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 때부터 절약에 몸에 밴 사람이기 때문에 부창부수라고 그 부인도 오스트리아 중산층 가정의 딸이면서도 그 독일인 특유의 근검 절약 정신이 몸이 배가지고 나중에 이화장에서 살 때 금성사에서 에어컨을 개발했으니 한 대 써보십시오 하고 갖다 주었답니다. 이걸 즉석에서 돌려보냈다고 해요. 전기세 나갑니다. 그래서 금성사에서 그러면 선풍기를 쓰십시오 하고 나중에 선풍기를 갖다 줬대요. 이 선풍기도 틀질 않는 거예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러니 함께 사는 그 양아들 부가 너무 조심스러웠다고 써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양아들 사진입니다. 이승만은 2번 양자를 드렸습니다. 1957년 당시 국회의장 이기붕의 장남 이강석군 셋이 찍은 사진은 그해 3월 26일 이승만 생일날을 기해서 입적시키는 기념사진입니다. 이 이강석은 4.19 학생 의거 때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4년 후 하와이에서 새로운 양자를 입양하게 됩니다. 지금 이화장에 계시는 이인수 명지대 교수입니다. 가운데 사진이 당시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때일 때입니다. 이승만은 늘 프란체스카에게 마미는 다 좋은데 자식을 못 낳는 게 흠이야. 농담처럼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하와이에 가서 두 부부가 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 하면서 자기가 아버지 선영을 살피지도 못했는데 나도 그 신세가 되었다. 가끔 아들 타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전주 이씨 집안에서 주선해가지고 양자를 간택해서 이인수 씨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하와이에서 요양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4.19로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하와이에 몇 달 휴양하러 다녀오겠다라고 갔던 이승만은 끝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통일은 어찌 되어가느냐? 공산당은 잘 막아내고 있느냐? 늘 나라 걱정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몇 달 쉬러 왔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내가 걸어서라도 가겠다 라고 귀국을 간청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당시 하와이에서 이발비가 $5였다고 해요.
이발도 안 하겠다. 5달러 모으자. 프란체스카 여사한테는 장보기도 조금만 해라. 반찬거리 조금만 사라. 돈 아껴서 여비 만들어서 빨리 한국 가자. 날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정부는 끝내 귀국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통고를 받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 생활을 합니다. 저기 보이는 왼쪽 사진에 박정희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 모습이 보입니다. 저 사진은 이승만 장례가 끝나고 나서 장례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하러 간 사진인데,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이승만을 귀국을 만료했던 이유가 많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고국에 가고지고 내 땅에 묻히고 싶어라. 날마다 노래하는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프란체스카는 노래를 지었다고 해요. 지금 밑에 보이시는 글이 바로 그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김치찌개 김치국, 날마다 날마다 콩나물국 콩나물, 날마다 날마다 두부찌개 두부국, 날마다 날마다 된장찌개 된장국. 병원 음식이 질려버리고 향수는 깊어지고 그걸 달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승만은 1965년 7월 19일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둡니다. 장례식은 결국 가족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국장도 국민장도 난색을 표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논의 끝에 가족장이 되어서 하와이에서 1차 장례를 치르고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하여 연결식을 가졌습니다. 가족장 장례인데도 엄청난 만장 아시죠? 깃발, 추모하는 깃발이 모이고 동작동 국립묘지로 향하는 장례 행렬, 운구 행렬에 저렇게 서울 시민들이 몰려나왔습니다. 저것은 시청 앞 광장만 찍은 겁니다. 연도 사진도 많습니다만은 당시 신문 보도에 100만 인파가 애도의 물결을 잃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승만의 유언을 봅니다. 나라를 한 번 잃으면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라. 또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유언만으로 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 때 내내, 6.25 때 내내, 대한민국 정부 통치하면서 내내 되풀이 모든 사람들이 귀에 박히도록 읽었던 구절들입니다. 프란체스카도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 만든 틀니를 내가 눈 감기 전에 꼭 내 이빨에 끼워달라. 또 이승만 박사와 함께 독립운동할 때 쓰던 태극기를 꼭 덮어달라. 여기 틀니는 언제 만들었냐면은 이승만 박사를 현충원에 모시고 나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로 처음 갔어요. 1934년에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시집 온 이후로 몇 년 만입니까? 처음 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안 갔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고향에 가서 5년 지내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틀니를 했다고 해요. 이 며느님이 물었대요. 아니 그 틀니를 기술이 좋은 오스트리아에서 하시지 왜 한국에서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다. 난 한국에서 해야 된다. 이 틀니를 하는 비용이 얼마냐? 우리 이 박사는 단돈 1달러도 아까워하셨는데 내 틀니하는 이 비용을 한국 땅에 떨어뜨려야지. 그래서 한국에서 했대요. 이 틀니는 끼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막판에 알아 누워있는 프란치스카 여사한테 밥도 못 먹는데 틀니를 끼워드리기가 황송해서. 왜냐하면 틀니 끼워주면은 나 지금 죽는구나 그렇게 느낄까 봐. 그리고 또 이 태극기는 지금 태극기와 다르죠. 사괴의 간격이 넓습니다. 결국 프란체스카는 자기 소원대로 내 고향 한국에서 틀니를 이렇게 했어요 라고 천국에 가서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었노라. 그 소원도 이루었고 또 함께 독립운동할 때 들고 다니던 태극기도 이렇게 가져왔노라. 그 소원도 이뤘다고 합니다. 지금 동작동 현충원에 묻혀있는 무덤 사진이 보이시죠? 역대 대통령들이 묻혀있는데 가장 묘역이 좁고 가장 작습니다. 이 무덤 속에 프란체스카는 남편과 함께 묻혔습니다. 합장이죠. 아래 말씀이 보입니까? 나는 한국인입니다. 우연히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죠. 이 말은 당시 한국 사람들이 프란체스카를 호주댁 그랬어요. 호주는 오스트랄리아, 프란체스카의 나라는 오스트리아. 이걸 구분할 줄 몰랐죠. 오스트랄리아는 6.25 때 참전국이거든요. 사람들이 호주댁 하니까 프란체스카 말하기를 나는 호주댁이 아니요 한국인이요 어쩌다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을 뿐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좀 보시지요. 가운데 큰 기둥을 얼싸안고 손을 잡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1958년쯤인가 영주 부석사를 찾아가서 이런 장면을 연출했어요. 이때 남자는 83세, 여자는 58세입니다. 20대 남녀도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연출하기 힘든 광경 아닌가요? 사랑을 하면 사랑만 보이나 봐요. 여러분도 저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